야, 거기 아저씨 빨리 안 받아?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까만색 외제차, 번쩍이는 차체,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젊은 남자의 거만한 표정. 그는 차 키를 손가락에 걸친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5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의 시계는 제가 1년 동안 버는 월급보다 비싸 보였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호텔 주차장에서 일해왔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합니다. 낡은 주차 요원 조끼를 입고 손님들의 차를 받아 주차하고 다시 가져다 드립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친절한 사람도 있었고 무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처럼 눈빛부터 사람을 깔보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허리가 약간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 키를 제 얼굴 앞으로 던졌습니다. 키는 포물선을 그리며 제 가슴팍에 떨어졌고 저는 재빨리 손으로 받아냈습니다. 기스나면 너 책임이야, 알았어?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차에서 내려 호텔 로비로 걸어갔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차는 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넓은 어깨,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세상이 자기 것인 양당당한 태도. 젊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나이 때 저도 저랬을까요? 아니, 저는 저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 나이였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후였으니까요. 차 키를 손에 쥐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새 차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가죽 시트는 부드러웠고 핸들은 매끄러웠습니다. 천천히 주차 공간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30년간 쌓인 경험으로 저는 단 한 번도 손님의 차에 기스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주차를 마치고 다시 입구로 걸어가니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제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작은 의자 하나와 키 보관함이 전부인 이곳. 저는 의자에 앉아 다음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호텔에 자주 오는 손님인 것 같았습니다. 직원들이 그를 보며 고개를 숙이는 것을 봤으니까요. 또 올 거야. 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남자는 매번 같은 시간, 저녁 7시쯤 일주일에 3번씩 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어느 날은 차 키를 바닥에 던져서 저는 허리를 굽혀 주어야 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제가 차를 가져오는데 5분이 걸렸다며 혀를 찼습니다. 주차장 끝자리에 세워뒀던 차였는데 그는 그런 것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주변 동료들은 그런 저를 안쓰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젊은 발레 파킹 직원 정수는 한 번은 제게 다가와 왜 참기만 하냐고 호텔 지배인에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이런 손님이 한둘이 아니라고 말하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전 그 남자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더 일그러진 표정으로 그 남자는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차에서 내리며 그는 저를 힐끗 보더니 입맛을 다셨습니다. 차 빨리 가져와, 시간 없어. 그리고 세차도 해놔. 세차는 제 업무가 아니었기에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호텔에는 별도의 세차 서비스가 있었고 사전 예약을 해야 했습니다. 그걸 말하려던 순간 그가 제 어깨를 밀었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엉덩이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미끄러지며 손바닥이 까졌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퍼졌습니다. 어휴, 답답해. 빨리빨리 좀 해. 그는 저를 내려다보지도 않고 로비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 둘이 저를 일으키려 달려왔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바닥의 상처에서 피가 조금 배어 나왔습니다. 정수가 제 팔을 붙잡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그냥 실수로 넘어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작은 원룸, 낡은 침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잠금 장치를 풀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호텔 투자 계약서, 지분 증명서, 그리고 30년 전 제 명함, 김만수, 만수 인베스트먼트 대표. 저는 이름이 흐릿하게 발에 있는 명함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이 호텔의 40% 지분을 가진 투자자였습니다. 30년 전 호텔이 막 세워질 때 제가 투자한 돈으로 이 건물이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아내와 아들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 후 저는 세상과 단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되돌릴 수 없는데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호텔의 주차 요원으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호텔 경영진도 직원들도 손님들도 아무도 제 정체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낡은 조끼를 입은 늙은 주차 요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뭔가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 젊은이에게 가르쳐 줘야겠어. 저는 서류 가방을 서랍에 넣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6시에 출근했습니다. 주차장은 고요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조끼를 입고 제자리에 섰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30년 전 제 명함을 가슴 주머니에 넣어뒀습니다. 오전 시간은 평소처럼 흘러갔습니다. 손님들의 차를 받아 주차하고 다시 가져다 드렸습니다. 오시는 손님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동료 정수에게 1시간만 자리를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적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정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천장의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는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는 이 공간이 저는 낯설었습니다. 30년간 이 호텔에서 일했지만 주차장 밖으로 나온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낡은 조끼, 구부정한 어깨, 주름진 얼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이 모습으로 가도 될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습이 진짜 제 모습이니까요. 10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에 경영회의실이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안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회의가 진행 중인 것 같았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는 순간 옆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젊은 여비서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주차 요원 조끼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보고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만수 회장님이십니까? 만수 인베스트먼트?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급히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뭔가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의자가 끌리는 소리, 급하게 움직이는 발소리, 그리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호텔 사장 윤성민이 나와서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뒤로 여러 임원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윤 사장과 임원들은 황급히 제게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30년 만에 제 진짜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윤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회의실 안으로 안내했고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큰 타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호텔의 각종 통계와 그래프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빈 의자 하나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흐르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이 호텔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말하며 박진우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몇몇 임원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알고 있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진우가 누구인지, 이 호텔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들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호텔의 중요한 협력업체 회장이었으니까요.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그 침묵을 깨뜨릴 때가 왔습니다. 윤 사장은 이마에 땀이 맺히며 저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지난 3주간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차 키를 던진 일, 바닥에 밀쳐진 일,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주변 사람들이 보고도 못 본 척했던 일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만을 담담하게 전달했습니다. 윤 사장과 임원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며 한 임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보다는 박진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호텔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 사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대성물산 박 회장, 이 호텔의 모든 식자재와 비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였습니다. 연간 계약 규모만 수십억 원이고 박진우는 그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회장님의 뜻을 따르겠다며 윤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박 회장의 회사에 타격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회장에게 연락해서 오늘 저녁 이 자리에서 만나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사장은 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주차장이 있고 제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위치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이 30년 만이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다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수가 저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 7시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 검은 외제차가 나타났습니다. 박진우였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거만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리며 저를 힐끗 보더니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가 차 키를 던지려는 순간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가 동작이 멈추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주차하지 않고 발레 서비스는 다른 직원이 해드릴 거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황당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뭔 소리냐고 늙은이가 감히 손님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정수를 불러 그의 차를 맡겼습니다. 박진우는 화가 난 얼굴로 로비로 향했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1시간 후 호텔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앞장섰고 뒤로 비서 2명이 따랐습니다. 박 회장은 굳은 얼굴로 안내를 받으며 곧장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윤 사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박 회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올라오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조끼를 벗고 사물함에서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정수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안에는 윤 사장, 몇몇 임원, 그리고 박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저를 보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전혀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윤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 한 잔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하다며 아버지로서 부끄럽다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아들을 불러 즉시 사과시키겠다고 어떤 처벌이든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벌은 필요 없고 한 가지 제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제안이든 따르겠다고 회사와의 계약이 끊기는 것만은 막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계약은 끊지 않고 오히려 연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의아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박진우가 일주일간 이 호텔 주차장에서 주차요원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 회장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윤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일주일간 제가 직접 그를 가르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자존심과 회사의 생존. 결국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우가 내일부터 주차요원으로 일하기로 결정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처벌이 아니라고, 교육이라고 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단 하나, 사람을 대하는 법이라고. 박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윤 사장이 저를 따라 나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냐고,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미소를 지으며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변화가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우가 주차장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여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박 회장은 저를 보자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박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압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주차 요원 조끼를 건넸습니다. 일주일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에 퇴근합니다. 그가 조끼를 받아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수치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검은색 세단 가져다가 저 구역 3번 자리에 주차하세요. 조심히 기스나면 책임입니다. 그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자신이 몇 주 전 저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박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차 키를 받아들고 차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박 회장은 저를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안도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천천히 주차구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핸들을 너무 많이 꺾었다가 다시 풀고 후진을 할 때는 옆 차와의 거리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5분이 걸려 겨우 주차를 마쳤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려 상기된 얼굴로 저에게 왔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첫날이니 괜찮다고 내일은 더 잘할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젊은이가 변할까요? 일주일 만에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최소한 시도는 해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첫날은 지옥이었습니다. 박진우에게도 어쩌면 저에게도 그는 모든 것에 서툴렀습니다. 차 키를 받는 법, 손님에게 인사하는 법, 심지어 제대로 걷는 법조차 평생 명품 구두만 신고 살았던 그가 딱딱한 안전화를 신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리가 후들거렸는지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김밥 한 줄을 건넸습니다. 그는 처음에 거부했지만 배가 고팠던지 결국 받아들고 말없이 먹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함께 김밥을 먹었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한 손님이 고급 외제차를 몰고 왔습니다. 박진우가 차 키를 받으려 다가갔을 때 그 손님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새로운 애가 제대로 할 줄 아냐고, 차에 기스라도 나면 어쩔 거냐고. 박진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남을 그렇게 대해온 그가 이제 똑같은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겠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와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그는 고개를 숙이고 차 키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손님이 떠난 후 박진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기분이 어떠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 뿐이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들은 그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누군가는 차 키를 바닥에 던졌고 누군가는 그가 차를 가져오는 게 느리다고 혀를 찼습니다. 박진우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넷째 날 저녁, 한 취객이 주차장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박진우를 보더니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야 임마, 내 차 빨리 안 가져와? 어디 처박혀 있어? 박진우는 그에게 다가가 차 번호를 알려주면 곧 가져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취객은 그의 멱살을 잡고 밀쳤습니다. 박진우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가 취객과 박진우 사이에 서서
제가 차를 가져오겠으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취객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취객은 저를 노려보다가 결국 물러섰습니다. 저는 박진우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떨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굴욕감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찍 들어가서 쉬라고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주 조금씩 천천히 뭔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퇴근 시간에 박진우는 이 일을 얼마나 더 하고 얼마나 더 참아야 하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틀 더 그러면 일주일이 끝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주차장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처음 봤을 때와 달랐습니다. 겸손함의 싹, 아주 작지만 분명히 자라나고 있는 싹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이 젊은이는 달라질 것입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박진우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조끼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나와 있을 줄은 몰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아침 인사를 건네자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전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진우는 이제 제법 능숙하게 차를 받고 주차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인사할 때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이 일주일이 어땠냐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옥 같았다고, 평생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를 배웠다고도 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함부로 대해왔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 일주일은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 5시쯤 한 손님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박진우에게 조심히 주차하라고, 새 차라서 기스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차 키를 건넸습니다. 박진우는 알겠다고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차를 몰고 주차구역으로 향했을 때 옆에서 다른 차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박진우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다행히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그 충격에 박진우는 핸들을 놓칠 뻔했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가서 차 문을 열고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괜찮다고, 천천히 다시 하면 된다고 다독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운전대를 잡고 조심스럽게 차를 주차 공간으로 몰았습니다.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린 그는 기스가 없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차 외관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손님에게 차를 맡았으니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변했구나. 일주일 전 차 키를 함부로 던지고 사람을 밀쳐버렸던 그 청년이 이제는 차 한 대를 대하는데도 이렇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녁 8시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손님의 차까지 모두 처리하고 박진우는 조끼를 벗었습니다. 저는 그를 호텔 로비 한쪽 조용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윤 사장과 박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아들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박진우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했습니다. 약속대로 당신 아버지와의 계약을 연장하겠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박진우 씨, 앞으로 주차장이든 청소든
주방이든 매달 하루 호텔에 와서 직원들과 함께 일하십시오.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박진우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진우가 저를 향해 걸어오더니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앞으로 잘하면 된다고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줬습니다. 그의 눈가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존경이 어려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박 회장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아들을 변화시키고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기회는 제가 준 게 아니라고 박진우 스스로 잡은 거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니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오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구나.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낡은 조끼를 입고 손님들의 차를 받아 주차하고 다시 가져다 드립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는 달라졌습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박진우가 호텔에 옵니다. 처음에는 주차장에서 저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청소팀과 함께 했고, 그 다음에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도 박진우 본인도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재벌 2세가 자기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에 직원들은 놀라워했고 박진우는 그들을 보며 배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고단함을, 그들의 자부심을,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어느 날 저녁 박진우가 퇴근하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가 중요하겠지요.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곧게 펴진 어깨, 당당히 걷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당당함은 다른 사람을 깔보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데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주차장에는 눈이 내려 하얀 눈이 차들 위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저는 빗자루로 눈을 쓸며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70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아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시큰거립니다. 하지만 그만둘 생각은 없습니다. 이곳이 제 자리니까요. 저는 더 이상 투자자도 회장도 아닙니다. 그저 이 호텔 주차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70세의 주차 요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젊은 손님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며 저를 보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차 키를 제 손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변화들, 박진우를 통해 시작된 작은 파장이 이렇게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았단다. 인간의 가치는 지위나 재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박진우에게 가르쳐 주었고 박진우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움은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저는 호텔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진 건물, 그 안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소중합니다. 주차 요원도, 청소부도, 주방 직원도, 경영진도 모두가 이 호텔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내일도 이곳에 올 것입니다. 낡은 조끼를 입고 손님들의 차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아닌 계속됨으로 마무리됩니다. 구독, 좋아요,